네, 주요국 정상이 참여하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국회에선 국정감사 기간 휴일 본회의도 열립니다. 관련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호김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이 5일 남았습니다. 바로 이번 주 시작이 될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오늘 오전에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했단 말이죠. 이제 슈퍼위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외교 기간인데 특히나 에이펙 때 기대 성과를 말할 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거 좀 더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들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선불로 내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도저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수준의 요구다. 라면서 계속해서 지금 밀고 당기기 협상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10년간 250억 달러, 8년간 이렇게 하면 이제 2천억 달러가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만약에 실무 차원에서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막판에 담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을 예단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쟁점은 네. 과연 이 투자 이익이 생긴다면은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쟁점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5대5로 나누지만은 회수한 이후에는 미국이 9를 가져가고 한국이 1을 가져가는 이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이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전이나 후나 한국이 9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투자처를 결정을 하는 걸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은 다 미국이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정부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투자처를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까지 굉장히 쉽지 않은 협상이 계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쟁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김용공 실장이라든지 김정관 장관, 상무장관을 몇 번이나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조율이 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요구는 선불 투자다. 그 3,500억 달러를 미국의 달러로 캐시로 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협상이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선불 투자하게 되면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는 수치이고 이거는 국가의 경제적 명운을 흔드는 일이라 안 된다라고 설득하는 게 벌써 3개월째 예. 접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미국이 이해하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함의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협상의 특징은 실무 장관급에서 아무리 얘기가 돼도 트럼프가 노하면 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에이펙을 위해서 1박 2일로 결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때문에 아마 1박 2일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요구만 받아들이면은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3,500억 불을 투자하느냐가 아니고요. 결국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콩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것인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인지는 이제 결국은 언론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그 요구조차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한미회담, 미중회담 중요한데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그 2019년 때처럼 북한이 이 금 만남에 응하게 될까요? 일단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예. 그렇지만은 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또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강력하게 만나고 싶은 의지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들 과연 김정은 위원장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나는 만나고 싶다. 100%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일종의 만나자는 러브콜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을 내놓은 것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만나지 않겠다. 단순히 사진 촬영 이런 만나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이런 제안에 응하겠느냐라는 것인데 그건 지금은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관측하기는 지난번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북한이 굉장히 이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제 북중러가 굉장히 결속력을 밀접하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뒷배가 생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많은 그런 조건을 좀 본인이 확보한 이후에나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나자라고 제의한 그런 뒤에 33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회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능성만은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북미 정상이 이루어진다면은 회동이 남북 관계도 급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좀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계기로 남북 관계도 좀 급진전되는 관계가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 뭐하러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그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라는 건 그동안은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해서 가해진 제재를 풀어달라라는 의미까지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식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미루어 짐작컨대 미국에서는 아마 수도 없이 북한 김정은과의 연결을 시도했을 겁니다. 만나달라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만나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 전화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은 핵은 참 잘 만드는데 전화 통신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마음은 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가자 평화를 본인이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아예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는데 요번에 이제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받을 게 없다 그러면 아마 이 트럼프와의 만남을 하나의 카드로 해가지고 뭔가 급부를
끄집어내고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트럼프 입에서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도 뭐 만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과연 그런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게 됨으로써 이것이 한반도에 주는 파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치면 그럼 우리는 그다음에 다시 우리도 그럼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핵우산이라든지 또는 확장 억지 전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카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렛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복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만나지 않는다 하여 또는 만난다 하여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무슨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계산, 그다음에 만약에 만나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무슨 요구와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전략적인 계산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단순히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도 같이 거기에 휘둘리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상들이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조금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국내 정치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휴일인데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인데 본회의가 열려요.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례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예,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기업 내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면서 지금 출범을 한 지 넉 달이 됐는데 출범한 이후에 사실 정치가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여야 대결 정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민생 또 그리고 개혁 법안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휴일에 예. 또 국감 중에도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죠. 제안을 했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좀 이런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한 7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법안들 좀 몇 개를 얘기를 하자 보면은 의료실에 뺑뺑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장애인들 평생 교육을 시키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좀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고요. 또 그리고 상가 임대차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상가 관리 내역 이걸 이제 공개할 의무가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민생과 관련된 또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좀 이런 정치를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우리 여야 정치권들이 네. 앞으로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 많이 주셨네요. 정전 의원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민생과 관련된 법이다 보니까 논란과 이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쟁점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주말에 해치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러한 것을 주중에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알리고 이런 국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정작 그러한 그 토론을 해야 될 시점에서는 정파적으로 싸움을 하고 그러네요. 주말에 이거를 해치운다라는 것도 참 어쨌든 그 통과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밟아서 다행이기는 하나 정말 그 한심하다라는 얘기까지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면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는데 이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차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있다면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저열한 정치 공세와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반하장의 거짓 선동에 불과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상경 국토부 차관 사의를 수용했는데 차관이 사과를 했는데도 좀 후폭풍이 이어졌잖아요. 네,
이거는 뭐 본인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면직 재간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일종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린을 건드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보여주었다.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동안에 돈을 모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집을 사면 된다.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금 이 무주택 가구가 구체적으로 954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한 43% 정도가 무주택 가구자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돈이 지금 없어서 집을 못 사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기다렸다가 집을 사라 돈을 모아가지고 그럼 집값은 앞으로 떨어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도 본인의 부동산 정책 멘토라고 하지만 도저히 방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번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요. 이번에 이제 11호 아주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이 정책 자체가 자초할 그런 위험성까지 있었고 또 여권 내부에서도 인사 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좀 반응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뭘 또 주장했냐면 정책 철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규제 해제만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11호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비상정책이에요.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는 역시 이제 공급 부족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구역 해제를 했다가 이걸 다시 이제 재지정하는 이런 이제 정책 혼선에서 집값 특히 이제 서울 집값이 폭등한 건데 규제만 해제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폭등하고 있는 집값이 잡히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주장이다. 라는 점에서 좀 실망감이 있고요. 역시 이제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강도의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공급과 관련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 좀 섞여 있었던 걸로 보이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그 요구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판단을 보이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 아쉽기 전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 비판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최측근 부동산 멘토임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아서 살아. 이게 이제 화근이 됐는데 또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뭐 갭 투자를 했는데 그걸 또 부인이 했다라고 핑계 대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퇴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아서 사라 그랬는데 왜 분노했을까?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규제책을 세웠지만 이걸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국민의 힘만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뜨릴 자신이 없으니까 이상경 차관이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규제를 풀라 정책을 철회하라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소위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완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완화를 했을 경우에 어디가 더 큰 이득을 보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집값이 전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지역에서는 오히려 분양도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다라고 공세를 퍼붓지만 그게 결코 먹힐 수가 없는 게 이분이 주로 수도권 바깥에 있는 지역에 오히려 집을 더 사라고 지금 권장해야 될 판인 상황에서 잘못 비판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되로 비판하고 말로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요. 그 부분은 맞아요. 지금 중요한 게 공급 대책이고요.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신박한 대안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공급 대책이라 그래갖고 소위 이런저런 지역에 아파트만 짓는다 그래서 그게 대책이 되지 않아요. 네.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젊은 사람 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기 가서 살면은 내가 정말 그 하나도 불편이 없고 살만해라는 그런 지역의 공급과 함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뭐 그런 부분들 지역에 집을 많이 사게 된 것이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실거주용이라는 거 황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국민 조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겠네요? 근데 실거주라는 게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 대표의 설명을 더 들어야 되겠지만은 실거주라고 한 거는 뭐 자기 부모님이라든지 해서 실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근데 네. 딱 어떻게 반박하냐면은 그러면은 내 6채인지 4채인지 이거 다 줄 테니 대통령의 분당집하고 바꾸든지 원내대표의 잠실집하고 바꾸자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장동혁 대표가 한 말 중에 가장 그럴듯한 말을 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예, 다 합쳐서 한 8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 뭐 자기 6채 부동산 다 합쳐서 8억 6천이라고 예.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의 한 채 값이 20억인데 바꾸자고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제한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6채의 집값이 비싸냐 아니면 한 채의 집값이 비싸냐가 본질이 아니고 어떻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43%가 무주택자인데 장동혁 제1야당의 대표는 6채나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6채를 실거주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어느 국민들이 6채가 실거주용이라고 이걸 믿어주겠어요?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실거주용은 뭐 2채 아니면 3채인데 장동혁 대표는 왜 6채나 실거주용 아파트가 필요한지 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또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바꾸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6채 집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갭 투자를 하거나 뭐 부동산 투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맞지 않는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니까 이 주택만 6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좀 토지도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토지 그 갖고 있는 규모가 얼마인지는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AI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뭐 추산된다. 이거는 뭐 확인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가 또 한 10억 정도 갖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인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 지금 뭐 국민의힘 보수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침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계 여기를 또 면회해가지고 엄청나게 특히 중도층에서 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부동산 얘기를 이런 또, 문제까지 좀 이루어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혁 리스크까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 예. 확인된 내용의 주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뭐 논란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논란을 지금 계속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금 지방에 있는 분들은 수도권에 집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또 강남과 강북의 그 양극화에 대해서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도봉의 김재섭 의원이 네. 도봉에 한 5억짜리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분노가 끄느냐면 또 민주당의 복기왕 의원이 그 소위 민주당의 요번에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5억 정도면 서민용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그 국민의 분노에 불을 더 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나는 서민도 아니라는 소리냐라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 부동산 대책에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는 젊은 층이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그 주거를 위한 어떤 사다리를 걷어차면서 자기네들은 이미 갭 투자를 포함해 다 해놓고 니들은 집 없이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분노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장동영 의원, 소위 다주택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다주택인데 다 합해서 8억밖에 안 되는 다주택하고 똘똘한 한 채를 해갖고 40억, 30억을 가진 사람을 규제하려면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규제해야 되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장동혁의 소위 뭐 다주택론, 이 민주당 이것이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응을 못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동산 대책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좀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정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기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